오늘 8월 19일 한국은행이 2분기 가계 신용 잠정치를 발표해 숫자는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설 게 거의 확실해. 1분기 말 잔액이 1,993조 1,000억 원이었고 2분기 석 달 동안 금융권 가계대출이 21조 1,000억 원 늘었거든. 기사 제목은 지금도 예상이 돼. 가계빚 2,000조 시대, 사상 최대. 그런데 이 숫자를 보고 놀라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 2,000조라는 총량은 내가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거든. 오늘 볼 건 총량이 아니라 구성이야. 저 2,000조 안에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빚이 섞여 있어. 그리고 그중 한 종류에만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장치가 붙어 있지. 미리 결론부터 말할게. 이 영상이 끝날 때 확인해야 할 숫자는 2,000조가 아니야. 내 빚 중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즉시 강제로 팔려나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 하나야. 가계 신용이라는 통계가 뭘 세는지부터 정확히 잡자.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카드 할부 같은 판매 신용을 전부 더한 값이야. 그러니까 이건 잔액의 합계지 위험의 합계가 아니야. 여기 함정이 있어. 이 통계는 빚의 성질을 구분하지 않아. 30년 만기로 집 사면서 빌린 3억 원과 어제 주식 사려고 증권 계좌에서 당긴 3천만 원이 이 표 안에서는 똑같은 무게로 더해져. 갚는 방식도, 담보도, 위기가 오는 속도도 전혀 다른데 말이야. 그래서 총량이 오르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말도 틀리고 총량이 안정적이면 괜찮다는 말도 틀려. 실제로 한국은행이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진단한 내용이 딱 그 지점이야. 가계대출 연체율은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차주 비중은 오르고 있다. 겉면 지표는 좋은데 안쪽 구성은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번 21조 1,000억 원은 어디서 온 걸까? 여기서 이야기가 갈려. 이번 증가분은 크게 두 갈래에서 왔어.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이야.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실수요 대출이 따라 늘었지. 이건 우리가 익숙한 빚이야. 담보인 집값이 떨어져도 은행이 다음날 전화해서 집을 팔라고 하지는 않아. 약정한 원리금만 매달 넣으면 계약은 유지돼. 그러니까 주담대의 위험은 천천히 와.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끊길 때 몇 달에 걸쳐서. 두 번째 갈래가 오늘의 핵심이야. 증시가 오르는 흐름을 타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기타 대출로 주식을 사는 돈. 그리고 증권사에서 직접 빌려 주식을 사는 돈이 같이 늘었어. 수치를 보자. 신용융자와 신용미수처럼 곧장 주식 매수로 이어지는 차입금 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 39조 4천억 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잔액이 아니라 속도지. 올해 들어서만 11조 2천억 원이 늘었어.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이 2조 5천억 원이었으니까 약 5배야. 1999년에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고, 그런데 이 갈래는 통계에서 잘 안 보여.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뽑아 주식을 샀다고 해보자. 이 돈은 가계 신용표에서 그냥 기타 대출로 잡혀. 은행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고 통계도 용도를 따로 세지 않아. 그러니까 총량 안에 섞인 투자 목적 차입금은 우리가 아는 39조 4천억 원보다 실제로는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아. 신용융자는 성격이 명확해서 세어지는 부분이고 그 바깥은 애초에 세어지지 않는 거지. 정리하면 이래. 2,000조라는 헤드라인 밑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고 있는 건 집을 사는 빚이 아니라 주식을 사는 빚이야. 그리고 이 두 빚은 하나만 다르게 생겼어. 뒤쪽에만 자동 청산 장치가 달려있거든.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야. 여기엔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게 붙어.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40% 근처지. 무슨 뜻이냐면 빌린 돈의 1배 40만큼 계좌 평가 금액이 유지돼야 한다는 거야. 주가가 떨어져서 이 비율이 깨지면 증권사가 담보 부족을 통지해. 정해진 기한까지 현금을 넣거나 주식을 팔아서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증권사가 내 주식을 시장가로 강제로 팔아. 이게 반대매매야.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두 가지 있어. 첫째, 강제매도 가격은 내가 정하지 못해. 반대매매는 확실히 체결시키려고 하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주문이 나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장 마감에 정신 차리고 팔았을 때보다 훨씬 나쁜 가격에 정리될 수 있어. 둘째, 반대매매는 자기 자신을 부르는 성질이 있어. 강제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그 하락이 옆 계좌의 담보 비율을 또 깨. 신용융자 잔액이 클수록 이 연세가 길어지지. 그래서 같은 하락률이어도 빚이 얹힌 시장에서는 낙폭이 더 커져. 주담대와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해져. 집값이 20% 떨어져도 대출 계약은 그대로 굴러가. 하지만 계좌가 20% 빠지면 강제 청산 시계가 그날 바로 돌기 시작해.
총량 통계는 이 두 개를 같은 칸에 넣어서 더하고 있고,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위험한 쪽 빚만 5배 속도로 늘었을까? 우연이 아니야. 규제가 그렇게 생겨서야. 올해 가계부채 관리의 무게중심은 은행권 총량 규제였어. 은행별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주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을 함께 올리는 방식이지. 문제는 이 규제가 특정 창구에만 걸린다는 거야. 은행 문을 좁히면 수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옆 문으로 가.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같은 이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먼저 나타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어. 증권사 신용융자야. 신용융자는 은행 가계대출 총량 목표의 관리 대상이 아니야. 증권사가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신용공여니까 은행 창구를 조인다고 같이 조여지지 않아. 반대로 증시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담보가 되는 주식 평가 금액이 같이 오르니까 빌릴 수 있는 한도도 저절로 커지지. 여기서 구조가 완성돼. 규제는 총량이라는 숫자를 관리하는데 돈은 총량이 아니라 개별 창구를 따라 움직여. 그래서 규제 강도를 높일수록 통계에서 보이는 총량 증가세는 얌전해지지만, 그 안쪽 구성은 담보가 튼튼한 쪽에서 시세에 즉시 반응하는 쪽으로 기울어. 총량은 좋아지는데 위험은 나빠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야.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자. 이 구조가 규제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야. 은행 가계대출을 조이는 건 부동산 쪽 레버리지를 줄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 다만 규제는 자기가 관리하는 창구만 관리할 수 있고, 수요는 창구를 골라 다닌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총량 목표를 지켰다는 발표와 내 계좌가 안전하다는 사실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 이게 이번 2000조 보도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야. 2000조는 사건이 아니라 배경이고, 사건은 그 안에서 11조 2천억 원이 역대 최대 속도로 옮겨 앉았다는 사실이지. 총량을 버리고 나면 뭘 봐야 하는지가 남아. 첫째는 취약차주 비중이야. 소득 대비 부채가 크고 여러 곳에서 빌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앞에서 말한 대로 연체율은 아직 낮은데 이 비중은 오르고 있어. 연체는 결과라 늦게 나타나고, 취약차주 비중은 원인이라 먼저 움직여. 둘째는 담보의 성질이야. 내 빚의 담보가 매일 가격이 매겨지고 그 가격에 따라 상환 요구가 자동으로 발동되는 자산인지, 아니면 매달 원리금만 내면 되는 계약인지, 이 한 줄의 위기가 몇 달에 걸쳐 오느냐, 이틀 만에 오느냐를 가르지. 셋째는 증가 속도야. 잔액 39조 4천억 원 자체는 시장 규모에 비하면 감당 못할 크기가 아니야. 위험한 건 반년 만에 11조 2천억 원이 붙었다는 속도지. 빠르게 늘어난 빚은 평균 진입 시점이 최근이라는 뜻이고, 그건 하락이 왔을 때 손실 구간에 먼저 들어가는 계좌가 많다는 뜻이야. 이 세 가지를 개인 단위로 옮기면 오늘 할 일이 나와. 점검은 두 갈래로 갈려. 순서대로 해보자. 먼저 계산할 숫자가 하나 있어. 내 전체 빚 중에서 시세가 떨어지면 상환이나 강제 매도가 즉시 발동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신용융자 잔액, 미수금, 그리고 주식을 사는 데 쓴 마이너스 통장 금액을 더하면 돼. 이 값이 0이면 오늘 뉴스는 나에게 배경음이야.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오늘 안에 확인할 게 3개 있어. 하나, 증권사 앱에서 내 계좌의 담보유지 비율과 현재 담보 비율을 찾아봐. 대부분 신용거래 화면 안에 숫자로 떠 있어. 지금 몇 %인지 모르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신호야. 둘, 그 두 숫자로 역산을 해봐. 지금 평가 금액에서 몇 %가 빠지면 담보 부족 통지가 오는지. 예를 들어 현재 담보 비율이 170%고 유지 비율이 140%라면 계좌가 대략 18% 빠지는 지점이 경계야. 이 한 개의 숫자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반대 매매를 당하느냐, 내가 정한 가격에 파느냐를 가르지. 셋, 그 경계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다면 오늘 조정할 건 종목이 아니라 비중이야. 현금을 채워 넣거나 신용 사용액을 줄여서 경계선과의 거리를 벌리는 것. 담보 부족 통지가 온 다음에 대응하면 선택지는 이미 2개뿐이야. 돈을 넣거나 하한가 근처에서 팔리거나. 실수요 주택담보대출 쪽이라면 오늘 볼 건 완전히 달라. 반대 매매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대신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내 대출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그리고 소득이 6달 끊겨도 버틸 현금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 같은 2000조 안에 있어도 점검표가 이렇게 다른 거야. 정리할게. 오늘 가계신용은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었어. 하지만 그 총량은 위험을 재는 자가 아니야. 같은 표 안에 상환 압박이 천천히 오는 주택담보대출과 시세가 떨어지면 그날 강제 청산이 걸리는 신용융자가 같은 무게로 더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르게 자라는 건 뒤쪽이야.
신용융자와 신용미수 잔액 39조 4천억 원, 올해에만 11조 2천억 원 증가, 작년의 5배. 1999년 집계 이후 최대 속도. 은행 총량 규제가 앞문을 조이는 동안 돈은 규제가 닿지 않는 창구로 옮겨 앉았어. 그러니까 오늘 할 일은 2천조라는 숫자에 겁먹는 게 아니야. 증권사 앱을 열어서 내 담보 비율과 유지 비율, 그리고 몇 퍼센트 하락해서 통지가 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 숫자가 손에 있으면 다음 하락은 사고가 아니라 예정된 시나리오가 돼. 다음에 볼 분기점은 이 흐름에 대한 규제 쪽 반응이야.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나 증거금률이 손질되면 지금 열려있는 창구가 갑자기 좁아지거든.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숫자로 뜯어서 계산해 줄게. 구독해두면 놓치지 않아. 경제학 사용설명서였어.